이 수용회가 완성됐대요. 그 전에 여기에 이제 우이동에 나가 있는 그 2층짜리 건물이 여기에 이제 중앙정부 건물도 있었고, 그때 요 앞에가 그 지금 주차장 그 사무실인데 그쪽에가 그때 저 대신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 기념관이 있었어요. 기념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서울 시내에서 이 앞 도로가 지금 그 가운데 중간선까지가 우리 땅이 거기까지 있었거든. 거기가 정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확장되면서 우리 백년 기념관이 풀리게끔 됐습니다. 철거 지시가 이제 그 철거되니까. 그때 그 포도들 보니까 나 그 후에 들어왔는데 그때 와 보니까 뭐 진정서도 올리고 그냥 데모도 하고 뭐 그거 이제 여러 가지로 그거 애썼어요. 그 당시 그때 교련이 최독신 교련이 이제 갈 때인데 그때인데 그게 이제 최덕신 교련이 정부에도 여러 차례 가가지고 이제 협의를 해봤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된다는 걸 이제 결론을 얻게 되니까 그때 이제 4월 5일 날 그분이 성명 발표하기 뭐하니 그거 호는 대신에 그보다 몇 배 큰 건물을 여기다 짓겠다고 하는 걸 약속을 해요. 수내관 짓겠다고 하는 걸. 그래야 하는데 그때 그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양 건진 그 동양 시멘트를 만든 그 이양구 사장이 건설회사를 만들어 놓고 나서 실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덕신 교련이 집을 짓는 데니까 와가지고서 애상으로 짓겠다. 마지막에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을 받겠다고 해서 이제 선 건설 후 이제 집을 누이게 약속을 해가지고 그 짓게 됐어요. 그때 그 기공시간 4월 5일 날 이제 그때 발표를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가 뭐냐게 되면 천도교의 공신력과 최덕신 장군의 그걸 믿고서 이제 애상으로 짓겠다고 하는 걸 약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건물을 철거를 해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이송을 해가지고 요거는 그거 그저 백년 기념관은 완전히 흔적이 없어졌지만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해체해가지고 우이도에다 그대로 다시 짓는 거예요. 그때 화장실하고 지하에 포구가 있었던 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이동에는 바위가 밑에 나오니까 지하를 못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2층만 그대로 지어가지고서 이제 되는 이걸 건설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게 되면 그때 집을 짓는 거는 이양구 사장이 공짜로 지어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됐지만은 그때 이제 그 설계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허가 그 허가 내는 이런 과정 그 하는 그 돈은 천도교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 격리관 직원이 하는 얘기가 그때도 우스갯소리로 한 소리가 기공식 하는 날 격리관에 금전 출납부에 15원밖에 안 남았대 공사 시작했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때 그 정도예요. 근데 그때 그게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중앙정부의 이 88번지 이 땅하고 우이동 성산님 묘소 있는 그 땅 그 2만 평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제동 지점에서 안에 5천만 원은 그저 윤자를 받습니다. 그 담보로 넣어가지고 그래야 하는데 그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은행 이자 되는 게 20%가 넘을 때예요. 그때는 그때 넘을 때니까 이자가 어디 있어? 돈이 나오는 게 그때 6.25 나고 나서 송금 들어오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때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자꾸 붙어 나가가지고 이따가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거의 15층까지 골조 공사가 다 끝난 무렵인데 그때 이제 제동지점 그쪽에서 안에 대무부에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을 냈어요. 그러니까 경기동 80한지 이 땅하고 우이동 땅을 갖다가서 경매하겠다고 강제 경매 신청을 냈는데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돼가지고서 경매에 그게 통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덕이가 발칵 뒤집히죠. 이 땅 이거 뭐 이거 다 이제 없어지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웃은 게 뭐냐게 되면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 금반지댁도 빼서 팔아가지고 됐고 어떻게든지 그걸 할 생각을 안 하고 교회 내에서 8개 도정이 도령을 갖다가 행령죄로서 안에 고발 조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완전히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싸움하게 되면 그게 뭐 되겠어요.
그때 보니까 갔다 봐 이제 해야 돼. 그게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백방으로 돌아가면서 안에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게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박 대통령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 됐어요. 그게 그때. 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 게 뭐냐니 태독신결의 아버지는 바로 김일성의 스승이에요. 이제 그 학교 세우게 해주고서 그때 김일성이가 그때 얼마나 한 6개월 동안 거기에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때 김일성이 스승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육사 교장을 태독신결에 할 때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또 박 대통령의 스승이나 선배죠. 그렇게 된 게 그런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박 대통령이 그때 5.16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월남 대사로 있을 때 최덕신 장군이 월남 대사로 있다가서 그게 지지 성명을 하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애교관 출신이 없을 때 이제 바로 그 애교관 출신인 최덕신이가 그 지지를 하니까 바로 애무장관을 끌어다 써 그러다가 이제 소독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니까 소독 대사로 내보냈다가서 이제 그 천도교를 이제 교령으로 들어왔던 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재무부가 대통령 지시겠죠. 그러니까 재무부가 해가지고서 이제 그 재정지점에다가 산에 이자 같은 거 이자에 이자 안 불리는 거 다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이 도로 이거 이제 그 수용한 거에 대해서는 그 값을 받는데 그 돈을 다 미리 다 내게끔 했어요. 그 돈 다 미리 그 도로 보상비 그거 이제 지금 그 내게끔 하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제하고 난 다음에 얼마가 부족되냐니까 2억 1,300만 원이 부족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이게 이 건물 질 때 여기에 들어간 돈이 5억 4천이거든요. 그 당시 가격으로 5억 4천으로 이걸 지었는데 2억 1,300만 원이면 거의 40%예요. 그게 이제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그 돈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때 뭐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뭐 박 대통령이 주었다 누가 주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여간 어쨌든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재단 사무국장으로 들어왔을 때 서류를 쭉 보다가 보니까 저도 그때 처음 들어와서 군에 있다가 처음 들어와서 이제 봤는데 이제 보니까 그 2억 1,300만 원이 수입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모 독지가의 특성금 그저 뭐인가 이름을 그러니까 익명을 요하는 모 독지가의 특성금 해가지고 2억 1,300만 원 수입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때 그랬어요. 우리 천도교에도 이렇게 큰 돈 내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해서 그걸 이제 가서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대통령이 줬다 이러는데 뭐 딴 사람들 딴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억 1,300만 원 그 수입되는 거 그걸 카피를 해놨어요. 그때 그, 음,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회관 이거 짓고 나서 난 다음에 제가 그때 이제 사무국장으로 들어왔댔습니다. 들어오니까 금고 속에 돈은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고 여기에 숙지 가는 사람들 이제 전기실, 기관실 이제 이 경비들 이게 전억을 매겨야 되는데 전억을 줘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그래 지하에 그저 매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라면 겠다가서 끓여가지고서 그걸로 그냥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때 여기에 유정회가 들어와 있었고 통일제 국민회의가 들어와 있고 수협이 7계층을 갖다가 사용을 했으니까 거의 그게 다 국가기관이 다 차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쁜 점도 있었지만 좋은 점이 뭐냐 하게 되면 일반 그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임대료를 갖다 전세금을 갖다 반밖에 안 냈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나 유정회에서.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독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그분 그 벨 갖다가 이제 임대하게 되면 벨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돈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종회하고 통일지국회가 400평 2층 2층을 갖다 400평 그거 이제 하고 나니까 여러 개 층을 갖다 월세 전환이 가능하더라고요. 논개지고. 그 다음에 수협에다가 하고 나니까 수협은 그때 상당히 많이 있었죠. 7개층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 임대를 갖다 올리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가니까 수협이 나갈 때 21억 그 전세금을 현찰로 다 주고서 내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때가 서울시내에 사실 좋았던 게 뭐냐게 되면 이 사무실이 여기처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수세식 변소가 설치된 그때 그 사무실들이 그렇게 없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히 많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유정현이 들어오고 그때 철강협회니 그다음에 가족계획협회 뭐 이런 것들이 다 국가기관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수뇌관이 그래서 돼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참 어려운 시기는 많이 남겼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가지고 도와주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결국 오늘날까지 있게 되는. 그럼도 제 수뇌관 이게 너무나 건물이 좀 낡았어요. 이제는. 그래서 50년이 되고 나니까 저는 리모델을 할 때가 됐는데 이제 그게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다시 또 교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각 정단의 그 이제 체제를 갖다 그때 기독교, 천도교, 불교인데 이제 대개 그 조직이 어떻게 종교들이 되어 있었나 한 그게입니다. 그걸 한번 봅니다. 천도교는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인맥을 중심으로 한 그저 뭔가 그 천교인과 수교인 그 연은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구를 중심으로 한 이제 교구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게 이제 교구 조직이고요. 인맥을 중심으로 한 것이 이제 연원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어요. 천도교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장점도 있지만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단점이 또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교구가 5만 이상 되게 되면 대교구가 설치가 되거든요. 근데 대교구는 도 단위의 이제 대교구가 설치됩니다. 이게 37개 대교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거의가 이 이북 지역이에요. 한북도 이 지역이 이제 많이 이제 그 교구들이 많은데 그때 대교구가 이제 그렇게 37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0인 이상이 되게 되면 교구를 설치하는데 이 교구는 군 단위에 설치했습니다. 이 군 단위에 설치된 게 193개 교구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전국에서 읍면에 그 교구가 없는 데는 거의 한 20% 정도밖에는 다 이제 그게 나갔어요. 그 교구가 설치돼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국의 그 읍면 이걸 갖다가서 이제 따져서 보니까 한 83% 정도의 천도교 교구가 있었어요. 전국에. 그 정도 밑에 당시에 교구가 상당히 컸는데 교구가 있고 읍면에는 이제 그 전교실이 이제 설치돼 있어요. 거의 아마 전국적인 규모로서 완전히 이렇게 조직이 다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교인하고 수교인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그저 천주교 같은 데는 그게 철저하거든요. 천주교에서 그 전교인하고 수교인하고 그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5천호가 되게 되면 이제 도료이라고 했어요. 도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500호가 되면 도훈이라고 했고 300호가 되면 교훈이라고 했는데 이게 1912년 정도에 이제 종료로 이게 발표된 걸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천도교는 전국적으로 이원화된 조직이 돼가지고 이 3.1운동 같은 때 무슨 지시가 내려가게 되면 연원 쪽으로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교구 쪽으로도 내려가요. 근데 연원은 전국적인 규모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도저히 서울에 있으면 전국에 이제 교인들이 다 어느 교구에다 다 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국적인 규모예요. 그러니까 그 교구 연원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교구 조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천도교의 특색이 뭐냐 하게 되면 그 중앙 집권제예요. 다른 종교는 중앙 집권제가 된 데가 없어요. 그 기독교,
천주교가 좀 비슷하죠. 천주교는 그게 있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천도교는 중앙 집권제가 돼서 중앙에서 지시하게 되면 그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때 성사님 계실 때에는 절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앙 집권적 조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성사의 지시가 있게 되면 전국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3.1운동 때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와 달리 기독교 쪽에서는 어떻게 되나 하게 되면 장로교, 감리교, 그다음에 난감리교 이게 각각 다 달라요.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서로가. 이게 완전히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나? 중앙 집권이 아니고 교회마다 개별적인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쪽 교회에서 같은 기독교지만은 이쪽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이쪽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쪽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의 독자적인 그걸로 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천도교하고는 그게 다른데. 근데 3.1운동 때 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민족 대표 선정하던가 지시를 하려고 그럴 때 그 지시에 응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3.1운동에 찬성을 한다면 이게 하지만은 찬성 안 하면 그냥 반대할 수 있고 이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 개별 조직의 집합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인 규모로서 그 조직적인 통일 행동을 취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기독교의 그 실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기독교의 교세가 또 이제 이게 나오는데 교세가 장로교가 14만 1,044명으로 나와 있고요. 감리교가 34,414명. 그 다음에 난감리교는 9,440명인데 이것이 1919년 정도에 이게 교세가 이랬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한국 그리스도교 역사연구소에서 나온 책에 이게 나오고 우리 천도교에서 혜성지라고 하는 혜성이라고 하는 잡지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게 나오는데 그걸 한번 조사해 봤더니 한번 대조해 봤더니 거의 숫자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천도교 혜성지에 나온 그 인원수나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기독교에서 나온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뭐 별 차이가 안 나요. 그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불교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와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그 조직성은 찰 수가 없어요. 불교는 진짜 어떤 조직이라고 움직이는 게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 제대로 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의 그 신도수는 기독교와 불교의 신도수는 기독교하고 거의 비슷했지만은 그때 이제 여기에서 민족 대표로 나오는 건 한영훈이하고 그저 뭐인가 백영성 두 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때 나왔는데 사실 기독교에서는 그 당시에 공헌 능력 같은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된, 이게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불교의 세력은 어떻게 했나니 본사가 31개가 있고 말사가 1339. 말사하고 본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승려는 6147명, 신도수는 16만 6300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하고 거의 비슷한 그 세력을 가지고 있던 걸로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 대표의 선정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그때 그 2월 24일 날 천도교, 불교, 기독교가 합치기로 해결을 하는데 그때 민족 대표 선정을 천도교 15명, 기독교 16명, 그 다음에 불교 2명에서 33명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민족 대표가 들어오야만 독립선언서가 찍히게 하는데 독립선언서의 원고는 그때 2월 24일 날 이미 그저 뭔가 이종희 선생이 하는 그 보성사회가 제출된 거예요. 됐는데 민족 대표가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독립선언서를 찍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27일 날이야. 27일에야 겨우 그 감리교 예산의 민족 대표 그게 선정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저 감리교 그한데 그때 그 민족 대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안에 그 감리교 예산에 저쪽으로 부산 쪽으로 이제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서 그때 장로나 목사를 갖다가 산에 한 명을 만나서 설명을 하는데 그때 설명하는 게 뭐라고 설명을 하나니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번에
일본 정부와 그 다음에 총독부에 그 저촉되지 않은 제가 저촉되지 않는 어느 한 방법으로서 청원서를 갖다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서명을 좀 해달라고 갔어요. 갔더니 다 반대라는 거예요. 5명이 다 반대를 해서 못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와가지고 27일 날 독립선서가 안 나오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거기에 중앙에 있던 사람들이 그 민족 대표로서 그냥 선출이 되고 말았어요. 장로교에서 의회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이제 장로교에서 그게 그 뭔가 감리교에서 그게 그래가지고 27일 날 그때 비로소 이제 그게 돼가지고 그날 밤에 독립선서를 찍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한데 그때 한 시간에 천장을 찍을 수 있는 그 기계가 때가 있었대요. 고성사에. 그 찍을 수 있는 그 인쇄시설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 세 대만 가동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한창 찍고 있는데 이제 그 적발이 됩니다. 그때 이종희 선생은 그때 자기 신임하는 직원 3명만 딱 남겨놓고 문을 다 가린 채 그때 이제 독립선서를 찍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종로서에 있던 그저 형사 아주 악질 형사 이종 그저 그게 있는데 그한테 그 앞 적발이 되게 돼요. 그 사람하고. 응, 응. 근데 그걸 그때 한창 찍고 있는데 문을 두들겨서 보니까 그 형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놈 형사한테 그게 적발되게 되면 3.1운동 이라는 건 그때 중시대 뭐 못하는 거죠. 그때 항상 아주 악질적인 그 형사로서 유명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재패 들어가가지고서 안에 고문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대요. 종로소에 재패 들어간데 이놈이 딱 들어와가지고서 옮겨진 거 보니까 독립선서예요. 근데 이걸 딱 보고 난데 그때 이종희 선생이 나이 60이 된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당신도 조선 사람인데 오늘만 지내면 되니까 오늘 하루만 좀 참아달라. 그랬더니 한 소리도 안 하더래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는 게. 그러니까 이종희 선생이 다급해지니까 우리 스승님한테 가자고, 동사님한테 가자고.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을 때가 내가 갔다 오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제동역에 이제 하여간 뛰어왔다고 그래. 와가지고서 그때 11시 껴인데 성사님한테다가 가서 보고를 하니까 성사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알았다고 그러더니 들어가더니 종의 봉투에다가 이렇게 뭘 녹에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주면서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한다고 아무쪼록 무사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걸 남겨주는 거예요. 그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34일에는 그 드라마 그 만든 걸 보게 되면 그때 그걸 던져주면서 이암성사가 주는 걸로 그때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자네 월급 20년분은 될 것에 이러면서 그걸 던져준 그게 그 당시만 해도 그게 5천 원이 상당히 큰 돈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떼오니까 형사가 근황이 있더래요. 그놈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돈을 갖다 딱 주니까 봉투에 쓱 한 번 훑어보더니 그냥 듣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그들이 가더래요. 그게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그것도 지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때 진짜 독립선언서를 보고 진짜 독립이 될 줄 알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게 이제 돈이 그게 탐이 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일체 말을 안 하고는 가가지고 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제 봉천으로 일본 그 만주로 출장 명령을 받아가지고 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5월 달에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당시는 이제 다 민족 대표들이 재패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게 다 탄로가 된 거죠. 그게 탄로가 돼가지고 오니까 도착하니까 헌병대가 바로 부채해가지고 역형무소에다 잡아넣었는데 뭐 고문을 했다고도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잡아넣었는데 그날 밤에 자살을 해요. 극약을 먹고 자살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비밀을 지켜준 것만은 그래도 그게 이제 3.1운동 그 당시에 또 한 번 이기에 넣을 때인데 5천 원을 그걸 겨우 무마했다고 하는 그게 나와요.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날 때 바로 이제 그 당시에 3월 1일 날 그 만세 운동을 부른 것이 우리나라의 서울을 비롯해 가지고 11군데에서 3월 1일 날 만세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그 원산에서도 그 만세 시위가 있었거든요. 3월 1일. 그러니까 그때까지 27일 날 나와서 28일 날 하루 시간이 그 이제 하루 시간밖에 없는데 그게 그까지 독립선언서가 전달됐으니까 그게 이제 만세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암성사는 그때 그 태교구장들 모이게 되면 그 지나가는 소리처럼 하는 소리가 뭐냐게 되면 적어도 대교구 정도 되게 되면 등사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사판 하나 준비해라 하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9회 3.1운동 때 여기서 전달되는 독립선서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등사를 해서 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었다고 그래요. 등사판. 그래도 그때도 이미 이암성사님은 그 독립선서를 갖다가 이 배포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이제 아마 그랬네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한덕에는 바로 그 이암성사님이 우이동서 핵시했던 그 사람들 그 433명이 그 543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핵심적인 인물들이에요. 교구에서 직접 교인을 주도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그때 천도교회는 800개소의 그 강습소가 생겼다고 그때 그랬는데 그 강습소에 이분들이 전부 활동을 한 거죠. 활동을 해가지고 그 이제 했는데 그래서 훈련이 완전히 이 사람들은 이제 지시만 되게 되면 바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다 돼 있던 거예요. 그러자 3월 1일 날 돼가지고 바로 이제 독립선언서가 이제 낭독이 되고 시위가 이제 파고다 공원에서부터 이제 시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전국적인 규모로 돼요. 그때 아마 기독교 쪽에서는 그게 선동이 그게 되질 않았을 거예요.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냐니 일본 놈들이 36 그저 뭐인가 10년 동안에 하는 짓을 보고 친절머리를 낸 거예요. 일본에. 그때 태용을 했어요. 그때 태용료이라고 해가지고 벌금 1원을 갖다 1원에 매 한 대씩을 준 거예요. 1원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형무소 1일 그저 징역 같은 거 하루에 매 한 대씩 쳐가지고 이게 가벼운 그 저 범죄자들은 글로 태형을 해서 그건 조선인에게만 한다고 해가지고 태형을 하는데 100대 이상 맞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걸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외놈들에 대해서는 아주 칠떨 정도로 그렇게 민첩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세를 부르게 되면 그게 종교에 관계없이 그냥 다 하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 그 종주 같은 데서 그 한 걸 보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 하게 되면 바로 그런 게 나옵니다. 그 시장에 장날 그날 만세 운동을 부르게 되면 장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같이 호응을 해요. 전국에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누가 먼저 이게 만세를 부르냐에 따라서 안에 전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전국적인 규모로서 이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뭐 한 200만 명이 이제 만세 시위에 참가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 나오는데 상당히 그때 많이 들어간 게 이제 됐어요. 우리 정주교구의 경우 같은 데는 그때 거기에 이제 그 정주교구는 그때 일본 헌병대가 주둔했기 때문에 3월 1일 날 시위를 못했어요. 그래 3월 15일인가 16일인가 그 무렵에 정주에서 시위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그 저 우이동 봉황각에서 수련한 사람이 16명이 그 정주교구에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최재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교구장 전임 교구장이에요. 이분이 선두에 서가지고 태극기를 들고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나가는데 그 경찰서 앞에 가니까 일본 헌병대가 기마 헌병대들이 딱 도로를 갖다 막아서가지고 칼 뽑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걸 뚫고 나가는 게 제일 선두에 섰던 최재일 그분이 선두에 섰는데 독립운동 이제 그 앞에서 만세를 부르니까 일본들은 내쳐서 이게 팔대기가 끊어져 가지고서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다시 엎대서 앵손을 걸쳐가지고 또 부르더래요. 또 잘랐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입으로 물라고 그러더래요. 엎대서. 그걸 위에서 내려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순대했는데 그 뒤에 돌아왔던 교구장이 또 똑같이 그렇게 거기서 있던데 만세 부르다가 손 잘리니까 또 덤벼드니까 이렇게 깔꾸리로 소방 그 불 끄는 그 깔꾸리로 벨 갖다가 쳐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렇게 많이 죽어요. 그리고 저쪽에 그 북한에서 제일 심하게 했던 데가 이 맹산교구가 같은 데는 거기는 경찰서로 그 맹산 우부로 들어가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막았게 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 청년들이 산길을 넘어서 한 50명이 가가지고 헌병대산에 그 사람들이 거의 7사람 내놓고 다 죽어요. 그 격투가 벌어져가지고 그 정도로 그때 싸우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래가지고서 그때 됐는데 결국 그게 6월 달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저는 안정되기 시작을 해요. 안정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 경찰들이 그 당시에 이제 자기네들 따로 아마 뭐 이제 비판 자기네들대로 이제 판단됐겠죠. 너무나 한국 사람들은 너무 억압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운동이 나왔다고 하는 걸 자기네들 자인한 문화예요. 그래서 그때 9월 달이 되니까 일본에서 총독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하이토 미노루라는 그놈이 이제 오게 되는데 해군 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오면서 그때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때 이 얘기가 뭐냐게 되면 그 얘기를 내가 한국에 가게 되면 한국의 고유 풍속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언론 출판 자유에 대해서 이제 허용하겠다. 그리고 경찰제도, 그 헌병 경찰제도를 철거해서 정상적인 경찰가로서 이제 만들겠다. 이걸 약속을 해요. 거기서 선언하는데. 근데 그게 발표되자마자 제일 먼저 손 쓰는 게 우리 청덕의 청년들이 됐어요. 그게 9월 달에 발표됐는데 9월 2일 날 바로 이제 그 뭐가 그래 청도교 교리 강습 강연부 교리 강연부라는 걸 그걸 청년들이 저지그래. 이도나 선생이랑 때 이제 몇몇 분들이고 청년들이고 해가지고 그걸 조직을 해가지고 하니까 그 먼저 조직을 해서 허가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거기서 이제 움직여 나가는데 그대로 지방에 이제 수레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분들이 한 활동이 뭐냐게 되면 한일운동으로 인해서 사기가 팍 꺾인 도구장들이나 간부들이 다 재패 들어갔으니까 도구가 침체된 상태인데 가서 이제 다시 그걸 불러일으키려고 이제 지방 순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달 동안을 몇 달 동안을 지내고 보니까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도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청덕의 청년회를 조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허가가 돼요. 청년회가 조직되니까 개벽살 만들어가지고 개벽 잡지를 갖다 그때 발행하기 시작해요. 이게 외놈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서 발행한 잡지예요. 이게 개벽 잡지가. 이게 나오기 시작했거든. 개벽 잡지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도 허가가 되니까 어린이 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소년회를 조직해 어린이 운동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 어린이 운동이 이렇게 전국적인 규모로서 되기는 청도교가 처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린이 운동 이제 황정환 선생이랑 해가지고 실시되게 돼요. 그거 조금 더 나가니까 이제 거기도 허용되니까 그 다음에는 청독의 청년당을 조직해요. 그 당을 만든 게 청년당 만든 게 그게 처음일 거예요. 청년당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7개 부문운동을 해요. 어린이 운동, 학생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운동, 농민, 여성, 그 다음에 상인, 그 다음에 이제 그 뭔가 이게 7개 부문운동을 갖다가 전개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문화운동 때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나온 책자들이 우리 그 지금 도서실에 우리 도서실 그 안에 있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참 대단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때 발행되는 잡지들이 그 당시 8가지인가 9가지가 월간지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그 당시에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진화사변이 일어나면서부터 다시 또 이제 무단 통치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지만 그때들 그런 일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저 헌도교에 대해서 그 나온 것들인데 그 3.1운동에 대해서 이제 일부 학자들이 그 학자들의 편견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그 민족대표 30성인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심한 모독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서 이걸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이제 한용운 스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한불교 133호에 이제 나온 기사입니다.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박노준이라는 사람하고 인권하는 사람들이 둘이서 쓴 책이에요. 한용운 연구라는 책에서 이제 인용을 했는데 그게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 이게 나와요.
한용우는 종교단체 결합에 의한 독립운동 계획을 수립하고 체린을 찾아가 이를 설명 체린의 동조를 얻었다. 그러니까 한용운이가 종교단체끼리 합쳐가지고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체린이 찾아가서 이걸 하자고 하니까 체린이 승인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로. 두 번째로 이암성사에게 찾아가 가지고 동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협력해달라고 동조를 요청하니까 두 번이나 찾아가서 해도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독립운동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니까 이걸 갖다가 자기가 고발하면 너도 이제 가게 된다. 이제 이게겠죠. 이게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민족 대표의 그 선주되는 거 이제 그 대표자가 된다는 거 독립운동의 대표자가 된다고 그걸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이암성사가 결국 협력을 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재판한 걸 이제 3.1운동 후에 재판한 그 기록을 보니까 그 이암성사한테 그 물어본 게 있어요. 그 저 민족 대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승려 출신이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리고 그때 한용문 선생이 그때 이제 채린 선생하고 만났을 때도 어떻게 되냐게 되면 마지막에 24일 날 기독교하고 다 합의된 다음에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게 전혀 헛소리예요. 얘기 나온 게. 그리고 그 그런데 이 안에 공약 3장 이게 마지막인데 공약 3장의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하는 이걸 갖다가 원래 없었던 걸 자기가 그 한용운이가 주장을 해서 이게 독립선서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그때 일본 경찰에서 이제 민족 대표를 갖다 조사할 때 독립선언서보다 더 주목했던 거 바로 이 조항이에요. 이게 오히려 이걸 가지고서 반란죄로서 이제 그걸 기소를 하려고 했던 게 이게 최후의 일가까지 이걸 이제 했다는 건데 이 얘기는 그 저 한용운이한테 물어봐요. 검사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독립선서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체린이하고 지금 그저 뭔가 그 했지 전혀 모른다는 게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체린 선생도 그저 뭔가 그 얘기인데 이거는 그때 독립선언서에 대해서는 그 뭔가 한용운이가 자기가 짓겠다고 한 걸 말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얘기는 드러나오는데 3.1운동에 대해서 그 독립선언서에 대해서 재판 기록을 갖다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전혀 그게 없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이제 지금도 요새도 가만 보면 공약상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하는 것은 한용운이가 진 걸로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그건 한용운이가 추가한 걸로 그렇게 하는데 그 독립선서에 추가할 그 문제는 아닌데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3.1운동에 대해서 안병직 씨가 썼는데 이분 참 악의적으로 썼어요. 이분들 한 걸 보면.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니 동학농민전쟁 때 그러니까 갑오 동학혁명 때죠. 최초에는 동학군을 탄압하기 하다가 농민군의 저력이 강해지자 지도자도 자초하고 나섰다. 이런 이제 성사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냐면 처음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1월 달에 그 그때 그 저 조병갑이가 그 하도 잘해가지고 백성들이 그때 그 들고 일어났던 게 1월 달에 일어났어요. 그때 일어났는데 그때는 운동이 아니라 그 이제 그 조병갑이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제 물쓰기 갖다 이중으로 받고 이제 그 만석보 만들어 놓고서는 이중으로 물세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항의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제 1월 10일 날 마한장터에서 안에 농민들 시위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이 해워 신사님이 있던 보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나 하게 되면 그게 그저 변봉준이가 자기 아버지가 그 관에 재패 들어가서 고문당하다 죽은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보은 쪽에서는 그렇게 알았던 문화예요. 그래서 그 가담을 안 했어요. 근데 호남에서 일어날 때 거기에도 그 접이라는 게 이제 남접 이제 이게 있는데 그게 오히려
그 해워 신사님 쪽에 그 첩이 더 많았어요. 전봉준 그것보다는 이제 그 많았는데. 그래서 그때 그 3월 달에 기포했을 때 그 전봉준과 기포해서 백산에서 이제 3월 20일 날 기포했을 때는 그때는 그 해워 신사님에 속해 있던 그 첩에 연원들은 거기에 가담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동학군이면서 너희는 왜 가담을 안 했냐 해가지고 그때 아마 충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들 가만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취남하는데 그러다가서는 마지막에 9월 달에 기포할 때는 이암성사가 통영길 등구산에 총지휘하게끔 해가지고 그때 그 저 우금치 공주 우금치에서는 전봉준 장군하고 같이 이제 그게 교전을 해가지고 싸웠던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걸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게 되면 그 얘기예요. 처음에는 동학군을 탄압을 하다가 마지막에 동학군의 세력이 커지니까 이 때문에 거기에 가담을 했다고 하고 이제 이암성사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망명하고 이제 일본에 5년 동안 가 있는 동안에 왕족 같은 생활을 하면서 이용구하고 송병준을 시켜 친일 활동을 하게끔 했다 하는데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때 이제 일본에 계시는 동안에 일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고 나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이 독립을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암성사님이 생각한 게 1903년 8월 달에 이인숙이라고 그때 제자가 있었는데 이인숙을 시켜가지고 그때 그 의정 대신 윤영선에게 그러니까 내가 일본에서 본 바로는 앞으로 이렇게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진정서를 써가지고서 윤영선에게다가 우리가 협력을 할 테니까 개혁을 주도해달라 하는 그걸 보낸 거예요. 보냈더니 그 윤영선이가 그걸 받지 않고 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동학당 그게 오니까 오히려 이인숙을 잡으려고 하니까 인숙이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암성사가 시작한 게 뭐냐게 되면 이듬해 이용구에 그때는 이용구를 재신임할 때예요. 그때 추남상사가 있었지만은 일본에 보고받는 건 전부가 이용구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지시 그때 해서 그때인데 이용구를 시켜가지고 진보의 조직을 지시를 합니다. 진보의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개혁을 시도해 보려고 이제 그러니까 군중의 힘을 가지고서 정부를 개혁을 시도해 보려고 한 게 이제 그 진보의 그 조직이에요. 근데 그때 10월 8일 날 그 이제 개회를 하는데 그때 진보의 그 강령까지 다 줘서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이용구한테 지시했는데 그때 hun대교계 군대에서 안에 이제 일제히 개회를 해가지고 306개 지역에서 개회를 했는데 20만 명이 흑의 단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흰 옷만 입었지 검정 옷을 몰랐대요. 그때 그 교회 그 원로 그 얘기에서 그 조기주 선생 그때 돌아가셨지만 조기주 선생한테 그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꼼정물을 들여 입으라고 흑이 하라고 그러는데 꼼정 물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솥 밑에 이제 그 장작되는 가마솥 밑에 그거 끓임을 긁어 가지고서 그걸 물에 타서 옷을 적시니까 이건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그런 옷이 됐더라고 그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상투를 자르라고 그래서 상투 다 잘랐대요. 상투 자르고 나는데 그게 단발하고 흑이 단발을 해가지고서 시위를 하는데 그때 되니까 그때 정부에서 이게 동학군들이 그 20만 명이 갑자기 그 이제 하고 나니까 전부가 놀랬던 거예요. 도대체 그게 뒤를 캐보고 보니까 이게 동학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군을 동원시켜가지고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용구라는 사람이 이암성사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 양반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능력이 자기 독자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전부터 송병준이가 친일파로서 이제 그 일본 군부의 앞대비로 있어가지고 일진을 조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진이라는 데가 일본 육군에부터 자원을 지원을 받으면서도 하는데 지방 조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중앙에만 조직이 되지 지방 조직이 되지 않는데 이용구를 보니까 지방의 360개 지역에서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때부터는 이용구를 갖다 포섭을 하게 그때 일본 그저 뭔가 그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이제 그저 고치강의 노래 같은 게 나오듯이 그 선천 같은 데서도 시위하다가 먼 데서 그다음에 강으로 뛰어들어가 죽은 사람들이 그때 고치강의 노래가 그게 나오지만은 그때도 그랬어요. 정부군이 탄압을 하기 시작하니까 감당을 못한 거예요. 이 양반이 어떻게 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송병준이한테다 부탁을 하니까 이 양반은 군의 그저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패 들어간 거 다 빼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송병준이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이제 이용구가 배신하게 된 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되지 않고 해서 그걸 이제 송병준이 하고 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 갈 때까지 이암성사 모르고 있었어요. 진보회가 그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추남 상사님이 일본 가가지고서 한국 상하에 이제 보고를 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거는 송사님이 지시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추남 상사님 가서 보고했더니 전혀 뚱딴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이암성사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 그 공학을 천도교를 이제 이러다가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친일파로 몰리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천도교를 바꾸면서부터 기국을 하기 시작해요. 기국을 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저 뭐인가 63명 그걸 출교 처분의식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큰 교구장들이나 대교구장을 하던 분들이 그 63명을 출교 처분의식 했는데 그때 그게 가가지고 만든 게 시천교를 만들었어요. 시천교 만드는데 그때 뭐 거의 천도교인들이 거의 군두가다시피 했습니다.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거뭐 질문 또 있으면 질문 날. 음. 음. 그때 뭐 여기에 나오는 게 그 양반이 얘기한 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처음엔 총독부와 야발해야 했으나 총독부가 고절하고 하자 고절된 혁명 분위기에 편승하여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3.1 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미 일본 정부에서 총독부가 손병희 선생하고 손잡을 생각 처음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때 이미 와서 그 천도교에 대한 게 총독부가 들어서 합방하면서부터 천도교를 갖다 유사종교로 분류할 때부터 벌써 이미 틀린 완전히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선언이 아닌 청원으로 하려고 했다는 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고대 이암성사님이 언제 청원으로 하려고 한 적이 어디 있냐 이게죠. 우리 선언서로 했고 그 다음에 투항주의적 성격으로 독립운동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이암성사님이 옥조에 갇혔다가 거기에서 동고돼서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무슨 투항주의예요. 이것도 완전히 그 비난하기 위한 그게 음. 네. 네. 음. 저 역사 비평하는 데서 민족 대표가 아니라는 게 이 저 김성보가 쓴 거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여기에 그게 아니에요. 우대 민족의 주체적인 힘에 의하여 민족 해방이 아닌 일본과 미국 파리 강화에 의해 독립을 청원하는 타협적 에세 이전적인 독립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언제 이암성사가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린 독립 선언으로 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이제 그랬는데 여기에 무슨 파리 강화에 의해 무슨 그게 뭐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국제 정세의 몰이해 가지고 민족 자결주의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도 이제 잘못된 게예요. 우리가 민족 자결주의 갖다가 한 것 같으면 우리가 우이동에서 그 종교수는 그때 안 했어요. 그게 왜 그게 그래요? 이미 그때부터 우린 독립운동으로 들어갔던 건데 그 다음에 민중에 대한 심한 불신 그리고 반민족성이 있다는 게 이것도 잘못된 얘기다.